반갑습니다. 예, 선원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랜선으로 이렇게 뭐 독자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서 좀 얼떨떨하긴 한데요. 저는 이제 패션 유통 분야에서 주로 근무를 했었고요. 한 3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일을 했던 분야는 전략기획 실장 역할을 거의 뭐 대부분 기업에서 저는 전략기획 실장 역할을 해서 주로 이제 사업 기획을 하고 또 신규 사업 발굴을 하고 또 어떻게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업무상 그런 일을 많이를 했었고 어, 어,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랜드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한 15년 정도 일을 했고 또 코롱, 한섬, 인디에프, 세정, 미니소, 꽃기호 이런 기업들 혹시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패션 유통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저도 뭐 회사에서 임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이런 스타트업들하고 또 신규 사업하는 그 여러 이제 투자 회사들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이 뭔가 좀 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여러분 의견이나 질문도 좀 한번 받아보고 저도 이게 뭐 완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책을 썼기 때문에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쓴 동기라고 한다면 뭐 내적인 동기가 있고 외적인 동기가 있을 텐데 주로 내적인 동기는 사실 뭐 기업 요즘에 이제 모든 회사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상당히 약간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지만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 이제 사실은 너무나 급속하게 이제 변해가는 세상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쫓아가야 될까. 그래서 너무나 이제 급속하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 굉장히 아노미 상태에 있고 혼동스러운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은 뭐 그래도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해가지만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뭔가 세상을 이해하는 프레임이나 관점이나 컨셉들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이나 프레임이나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그 틀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을 좀 주도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들도 도와보고 또 투자 회사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이제 투자 회사들이나 스타트업들이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플랫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플랫폼에. 그리고 이제 콘텐츠 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콘텐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안하면은 투자 회사들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는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여기 책에서 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투자하려는 투자 회사들이나 또 신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기회가 어디가 있을까? 저는 이제 플랫폼보다는 컨텐츠의 기회가 있다. 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컨텐츠에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는 컨텐츠의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대충 오늘 할 이야기는 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적인 방향이 뭘지 잠깐 정리해 보고
거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했던 네 가지 모델, 그다음에 플랫폼과 컨텐츠를 비교해 보고 왜 컨텐츠 비즈니스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지 이야기해 보고, 또 우리가 개인으로서 과연 이런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 제목을 비즈니스 4.0이라고 졌는데, 책 제목을 저희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서 지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저희가 인더스트리 4.0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사회는 이렇게 변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과연 그 가운데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들이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하나의 하나의 프레임을 좀 한번 제안해 보자, 이런 마음에서 비즈니스 4.0이라는 그런 제목을 지었고요. 뭐 다 그 인더스트리 4.0 시대의 변화의 방향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본다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제 초연결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디지털이 되면서 우리도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우리 세대에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 이제 컴퓨터라는 게 이제 처음에 등장했는데, 컴퓨터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등장했죠. 2000년도에.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게 인터넷이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저희 나라에 PCS가 도입됐어요. 97년도에. 지금으로 말하면 핸드폰이죠. 핸드폰. 그때 이제 제가 이랜드에서도 컨소시엄에 참여하려고 했었거든요. PCS에.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야, 만약에 사람과 사람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통화가 되는 시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갑자기 정말 급속도로 이제 핸드폰이 보급이 됐고, 2008년도에는 아예 스마트폰이 되면서 사실 전 세계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고, 지금 뭐 이야기되고 있는 IoT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물과 사물, 또 사물과 사람을 다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는 어떤 네트워크 사회를 구축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이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거기에 데이터와 정보가 이제 흐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초유동성 시대가 된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과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 또 지식의 양과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초유동성 시대에는 뭐 그렇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 데이터가 2배가 되는 기간이 과거에는 뭐 100년마다 100년 정도 걸쳐서 지식의 양이 2배가 됐는데, 요즘에는 1년에 전 세계 데이터 양이 2배가 되고 그게 점점 더 단축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지식이 쌓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거를 캐쳐하려고 해야 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은 버거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지식과 데이터를, 과거에는 저희가 다 사실 뭐 어느 정도 다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깨우쳤는데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걸 캐치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 세계 지식의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고, 뭐 이런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뭐 사람의 이동도 빨라지고 물건의 이동도 빨라지고 모든 게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뭐 그냥 그 물리적으로 본다면 뭐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이렇게 되듯이 약간 기체 사회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기체 사회라는 말도 좀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동성이 있는 그 사회 모든 게 유동성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유동성 사회라는 특징 때문에 결국 이제 양국가 시대가 된 거죠. 양국가.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뭐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된 거고, 경쟁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된 거고, 그 완전 경쟁에서 역설적으로 또 독점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위 20%가 80%를 점유할 때 시장이 오히려 안정적이 된다. 이런 이론이 파레토의 법칙인데, 결국 쉽게 말하면 소수가 독점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소수가 독점하는 시장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시장이 된다는 거죠. 소수가 독점을 해버릴 때. 그리고 이제 소수가 독점을 못할 때는 항상 불안한 시장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점점 더 소수가 독점하는 그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양극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초유동성 시대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 시대에 나타나는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현상을 메가 퍼포머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제 좀 지어봤는데, 결국에는 기업도 한 기업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대표적이죠.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한 기업이 웬만한 국가의 GDP를 넘어서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다음 메가 뭐 이제 메가 컴퍼니도 있고, 메가 스타라고 제가 또 이름을 지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뭐 기생충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쏠림 현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과거라면은 사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라면. 근데 지금은 뭐 예를 들면 하나의 뭐 좋은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는데 뭐 하루 이틀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전 세계에서 완전히 퍼지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미래 세계에는 양국가 시대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고, 이제 또 이제 다른 편에서 보면 이런 그 완전 경쟁 시장 이런 시장으로 사실은 엄청난 이제 생산성 발전을 이룬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삶의 현상에서 볼 때,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굉장히 큰 생산성 발전을 이루었죠.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본다면. 근데 생산성이 발전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우리는 뭐 GDP라 국민소득이라든지 이게 증가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GDP가 10,000불짜리가 30,000불이 됐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30,000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드는 부가가치나 생산성이 30,000불 이상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중간이라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이제 주는 그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국민소득이 높아진다, 생산성이 발전한다 이 말이. 어쨌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기술의 발전 때문에 생산성이 발전하고 그 여가 시간이 증가되죠. 그래서 여가 시간이 증가되면서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뭐 생산성이 발전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모든 뭐 기술의 발전이나 이것이 사실은 생산성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산성 발전을 정작 굉장히 고생산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작 사람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고민이 뭐냐면 사람이 보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또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많은 인더스트리가 생산성 발전을 위해서 타임 세이빙, 시간을 절약해주고 줄여주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면,
어, 최근에 지금 그 성장하고 있는 많은 사업은 그렇게 여유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타임 킬링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게임이라든지 뭐 게임을 한다고 해서 뭐 생산성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임 킬링 비즈니스가 시대가 됐고, 최근에는 메타버스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뭐 가상세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생산성을 발전하기 위한 방향으로 쓰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타임 킬링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비즈니스로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인더스트리의 속성 자체도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을 많이 하려는 쪽으로 많이 봤다면, 지금 이제 수요가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를 창출하거나 타임 킬링하거나 이런 비즈니스가 많이 발전하는 미래가, 그렇게 지금 인더스트리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뭐 이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양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큰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큰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고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지금 마땅한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양극화에서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저기 좀 빈곤해진, 절대 빈곤해진 그런 국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것이 이제 또 어떤 이슈로도 이유가 되냐면, 사실 아까 네트워크 사회가 됐다는 게 전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곤한 사람들의 어떤 삶이 그러면 부자들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또 기업도 그래서 요즘에 ESG라든지 서로 다 연결돼 있고 하나의 세계라는 그런 가치관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공공의 가치와 개인의 자유, 이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제기되고 그런 사회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간단하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뭐 대부분 여기 계신 분 정도 되면은 다 이거 이제 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맨들이나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목해 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로, 과연 사업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 모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사업 모델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개념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사업 모델은 크게 네 가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고객을 정의하고, 우리 고객이 누구냐 이걸 정의하고, 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거냐를 정의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은 이 고객 이 가치를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 그다음에 가치를 제공해 줬으면 그 가치를 제공해 준 만큼 가치를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공한 가치의 대가를 어떻게 회수할 거냐. 그 다음에 이러한 이 가치 제공과 가치 회수, 이 과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지속 운영 모델을 개발할 것이냐. 뭐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사업 모델을 이루는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좀뭐 어느 정도 내가 무슨 사업이든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네 가지를 점검을 해보면 어느 정도 사업 모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책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그 고객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가치 제공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가치 회수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모델을 했을 때 뭐 이제 제가 감히 그냥 그 미래 지속 생존 가능한 네 가지 사업 모델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업 모델, 이 세상에 수많은 수백 가지 사업 모델이 있지만 이 수백 가지의 사업 모델을 크게
개념적으로 보면 네 가지의 사업 모델 틀 속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과 컨텐츠 사업 모델.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마당을 만드는 사업과 그 마당을 만든 그 마당에서 띄워놓을 내용물을 만드는 사업. 이 두 가지 사업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B2C 관점입니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사업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 플랫폼 사업을 서포트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이라는데 주로 소프트웨어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플랫폼 사업을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서포트하는 사업은 소부장 사업이다.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부분의 인더스트리나 사업을 어떤 뭐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이런 개념으로 해왔는데, 플랫폼 사업, 컨텐츠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그 다음에 소부장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분하면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네 가지를 묵상을 해보면은 상당히 이제 재밌는 어떤 그 속성들이 좀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사업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플랫폼 그러면은 뭐 요즘 디지털 플랫폼만 이야기하거든요. 디지털 플랫폼.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 사업은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사업. 그것을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의 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있지만 오프라인의 플랫폼 사업도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개발, 생산, 유통, 운영이라고 했는데, 플랫폼 사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발 플랫폼 사업도 있고, 생산 플랫폼 사업도 있고, 유통 플랫폼 사업도 있고, 운영 플랫폼 사업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이 잘 뭐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화장품 업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화장품들은 뭐 아모레라든지 이렇게 태평양 물산의 아모레, 뭐 저기 이니스프리 뭐 이런 그 뭐 LG 생활건강이나 태평양의 그런 화장품들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누구냐면 콜마라는 기업이거든요. 콜마라는 기업은 뭐냐면은 개발을 해주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화장품 업자들이 콜마한테 개발을 다 맡깁니다. 그 화장품 업계는 이 패키지 디자인만 하고 콜마한테 개발을 의뢰를 하면은 콜마에서 내가 원하는 화장품을 내용물을 다 개발을 해서 줘요. 그래서 생산까지 해서 줍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패션에도 생산 전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걸 CMO라고 하는데, Contracte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이래서 세아라든지 뭐 한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많은 그 패션 브랜드들이 생산을 할 때 이 회사한테 의뢰를 하면 이 회사에서 생산을 다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최근 잘 아시는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거대 제약회사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기업 입장에서 그 제약 산업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이제 세워졌을 때 과연 얘네들이 뭐 하려고 하지 했었는데, 결국 얘네들의 전략은 뭐였냐면 CMO였거든요. CMO라는 건 컨스트럭션 매니팩처니까 예를 들면 제약을 생산만 전담해주는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생산 전담해주는 비즈니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제약 산업 같은 경우도 아무리 개발을 했어도 이걸 생산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장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우리나라가 제 생산을 잘하기 때문에 CMO로 가버린 거죠.
뭐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는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CMO 회사와 같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RO 컴퍼니라고 있습니다. 제약에서는 CRO 컴퍼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미국에서 MBA를 했는데 그때 이제 CRO 컴퍼니 스타디를 했는데 미국의 존슨앤존스나 머크나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있는데 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자기들이 개발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하냐면 CRO 컴퍼니한테 하거든요. CRO 컴퍼니 뭐냐면 컨트랙티드 리서치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주로 박사급 이상으로 뭘 하냐면 이 신약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근데 예를 들면 존슨앤존스나 머크 같은 글로벌 기업은 굉장히 큰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약을 개발했을 때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했는데 사고가 생겼을 때 만약에 존슨앤존스가 그 개발하다가 사람을 임상 실험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발 과정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그 보통 신약 개발하는데 15년 정도 드는데 15년 정도 그 15년 동안의 모든 비용을 다 이 회사들이 계약을 해서 다 비용을 서포트를 해주고 이 FDA 승인까지 딱 날 때까지 승인이 나면은 브랜드권이나 이거를 다 다시 가져가는 걸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15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해서 CR 컴퍼니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리스크가 완전히 해지된 신약을 머크나 존슨앤존스나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기들이 브랜드권을 확보해서 가고 CR 컴퍼니는 15년 정도 계약을 해서 안정적으로 월급 걱정 없이 그냥 열심히 개발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신약을 요즘에 뭐 바이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사실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죠. 이런 그 CRO 컴퍼니 같은 회사가 되지 못하면은 성공 확률이 낮은데 어쨌든 그 비즈니스 모델이란 건 여러 그 개발도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도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개발 플랫폼 회사고 생산 플랫폼 회사도 있고 뭐 이제 유통 플랫폼 회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저기 아마존이나 이런 우리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유통 플랫폼 회사고 또 운영 플랫폼 회사도 있습니다. 운영 플랫폼 회사. 뭐 예를 들면은 뭐 호텔 체인들 있잖아요. 호텔 체인들. 호텔 체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우리가 아는 하얏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운영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 호텔을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호텔들은 다 운영 전문 회사인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플랫폼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기반을 깔아주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모델이고 컨텐츠 모델은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성질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본다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의문이 나요. 만약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것들 플랫폼 모델이라고 한다면 애플이나 테슬라는 컨텐츠 모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가 있지만 어쨌든 어떤 그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플랫폼 모델을 선택했을 때는 플랫폼에 성공하기 위한 요건이 다르고 컨텐츠 모델을 성공할 때는 컨텐츠 요건이 다르고 그다음에 소부장이 요즘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부장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다 그러면은 뭘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소부장이라고 보는 거죠. 소재 부품 장비죠.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의 쌀이라고 했잖아요. 반도체가 이게 산업의 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소부장도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이 반도체를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컴퓨터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들기 때문에 소부장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산업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네 가지 사업 모델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소부장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 이제 크게 이야기를 안 하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주로 이제 플랫폼과 컨텐츠를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컨텐츠라는 제가 말을 할 때도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컨텐츠 그러면 주로 문화 컨텐츠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게임이라든지 뭐 그다음 요즘 음악이라든지 음반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컨텐츠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컨텐츠는 내용물로서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컨텐츠, 이런 문화 상품도 상품, 뭐 일반 이런 상품도 컨텐츠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큰 관건인데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너무나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목적도 여기는 플랫폼은 어떤 마당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컨텐츠는 내용물과 상품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사실 플랫폼 위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살기 때문에 컨텐츠는 소비되는 뭔가인 거고 플랫폼은 소비되지 않는 거죠.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기반이 플랫폼은 사실은 자산 기반이라는 겁니다. 유형 무형의 자산 기반이고 또 기술 기반인 경우가 많고 콘텐츠는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재능 기반인 경우가 많고 핵심 가치도 플랫폼은 편리함이나 저렴함을 주는 거고 그래 플랫폼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생각보다 편하다는 게 생각보다 플랫폼에서는 중요한 가치죠. 아무리 플랫폼이 좋아도 불편하면 사람들이 안 사용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컨텐츠는 핵심 가치가 뭐 새로움이나 아름다움이나 유용함인데 그래서 늘 새로워야 되고 뭔가 something new여야 되고 더 멋져야 되고 더 유용해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속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플랫폼은 독점의 효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경쟁의 효율보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플랫폼이 너무 많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데 만약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여러 가지라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앱을 깔 때 지금은 카톡 하나만 깔면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카톡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독점을 해버리면 굉장히 서로 편한 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플랫폼은 독점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독점 효율이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 나라 뭐 예를 들면 검색 플랫폼이다 했을 때 지금은 네이버가 천하통일을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수십 개의 플랫폼이 난립을 했었죠. 근데 결국 네이버가 천하통일했고 이런 그 광고 검색 광고에서 네이버의 지배력이 과거에 70%까지 갔었거든요. 7, 80%를 네이버 한 기업이 다 차지를 했었습니다. 다음이나 이런 뭐 나머지 플랫폼 지금은 뭐 기억도 안 나는 플랫폼들이 나머지 20, 30%까지 싸웠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로는 이제 구글이 넘버원이죠. 거의 글로벌 검색 광고로 본다면 구글이 거의 90%를 차지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플랫폼은 독점의 효율이 높고 독점화하려는 경향이 많은 거죠. 반면에 컨텐츠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그래서 컨텐츠는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의 효율이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something new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컨텐츠 기업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안 좋은 점이 수명주기가 짧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걸 개발을 해도 금방 경쟁자가 따라와 버리는 거죠. 카피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명주기가 짧아서 컨텐츠 사업은 늘 어떻게 하면 이 수명주기를 늘릴 거냐. 이것이 핵심적인 이제 관건이 되는데 수명주기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서서 또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을 하는 것만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컨텐츠 시장에서 이렇게 혁신을
해놓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결국 브랜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컨텐츠는 결국 브랜드다. 최종적인 목표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은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플랫폼은 사실은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독점을 하게 되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플랫폼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성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누가 너무나 큰 마진을 취하게 되면은 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대중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랫폼 사업은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마진율이 낮고 그 다음에 거대한 자본이 투자돼야 되죠. 자본 투자가 엄청나게 돼야 됩니다. 대신 컨텐츠는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독점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마진을 취하게 됩니다. 컨텐츠 시장은. 그래서 사실은 컨텐츠 사업이 이 돈을 벌기에는 훨씬 컨텐츠 사업이 더 좋은 거죠. 일시적으로 독점을 했을 때, 새로운 혁신을 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수익성이 훨씬 좋은 반면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명주기가 짧다는 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사업은 기본적으로 로컬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로컬이고 프로덕트는 글로벌이다. 프로덕트이 이제 상품이잖아요. 상품은 사실은 국경을 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품만 가면 되거든요. 상품만. 근데 서비스는 이 서비스만 갈 수가 없고 서비스는 항상 사람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언어로 이렇게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로컬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로컬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있고 그래서 글로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플랫폼 중에서 글로벌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플랫폼에 성공한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에 성공을 했죠. 이런 기업들이 거대 기업이 됐고 그런데 비해서 사실은 미국 이외의 기업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에 성공을 한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플랫폼 사업에 기본적으로 로컬 비즈니스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대신 컨텐츠 비즈니스는 글로벌 비즈니스 성격이 있고 그래서 핵심 전략은 어쨌든 플랫폼 기업은 독점에 성공해야 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 최근에 이제 이 이슈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 요거를 어떻게 볼 거냐 요거 이슈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회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계속 불려 들어가고 아마 이거는 저희 나라 법제도가 사실은 이런 현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뒤따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제도적인 어떤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콘텐츠 기업은 어쨌든 지속적인 혁신으로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아이디어라고 가장 좋은 사업 모델은 뭐냐면 브랜딩에 성공한 콘텐츠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사업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할 때도 보면은 예를 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투자할 때는 이 플랫폼이 독점 가능한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 독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애매한 플랫폼이 가장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에 엑짓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 실패한 플랫폼은 누가 안 사갑니다. 저는 뭐 여기서 좀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뭐 쇼핑몰에서 보면 지금 쿠팡이 있는데 위메프라든지 뭐 티몬 있지 않습니까? 위메프 티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누가 사갈 기업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은 어쨌든 큰 자본 투자이기 때문에 큰 투자 이슈가 가능할 때 시작을 해야 되지
어설프게 플랫폼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 다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드바이스 합니다. 플랫폼 사업 하지 말라고. 네가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플랫폼을 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웬만한 자신감 없으면 플랫폼 사업 하지 마시고 컨텐츠 사업을 해라. 그런 식으로 저는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사업은 사실은 이 사람에 의존하거든요.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컨텐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자로서만 컨텐츠를 투자한다. 이거는 상당히 리스키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컨텐츠 사업이 있는데 매력적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예를 들면 브랜드인데 핵심 디자이너가 빠져버려요.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그 컨텐츠를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런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했지만 미래 이제 좀 이슈가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공정거래법 문제. 요게 아마 이제 법 쪽에서 좀 아마 이슈가 되고 있고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플랫폼 기업은 독점의 효율이 더 좋고 독점했을 때 오히려 더 우리 소비자들에게 더 좋거든요. 플랫폼이. 근데 독점금지법으로 지금 현재 독점금지법으로 아니면 또 공정거래법으로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은 갈등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독점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개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플랫폼이 컨텐츠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쿠팡 같은 경우가 여러 거래업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좋은 상품의 속성을 수석해 가지고 그거를 자기 쿠팡 이름으로 PB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경쟁이 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는 이슈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거는 각 나라별로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슈가. 근데 아직까지도 어느 나라에서도 요거를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돼서 뭔가 어떤 법적으로 큰 가이드라인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국가 단위 경제하고 플랫폼 단위 경제 간의 갈등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대 플랫폼, 글로벌 거대 플랫폼이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사실은 국가가 컨트롤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고 근데 이제 국가는 사실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 권력을 그냥 예,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플랫폼 기업들에게 세금도 매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매기거나 그러면 플랫폼에 어떻게 보면 비용이 또 올라갈 거고 뭐 그러면 또 소비자에게 좀 피해가 갈 거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상화폐라는 것이 나온 것이 플랫폼 이 단위 경제가 국가의 컨트롤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게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권력 다툼일 수도 있는 거죠. 전통적인 국가 권력하고 어떤 플랫폼 권력하고의 어떤 권력 다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현실적인 파워는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자기 영향력을 국가의 그런 빈틈을 파고들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상화폐 이거는 리스크가 뭐냐면 이런 제도적인 리스크, 법적인 리스크, 이런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잘못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한번 마음 딱 먹고 했을 때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가상화폐 마켓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와 SPA인데 SPA라는 것은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뭐 예를 들면은 제조와 유통과 요거를 한 기업이 다 해버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SPA가.
쉽게 말하면은 플랫폼이 컨텐츠도 다 가져버리는 거죠. 플랫폼이 컨텐츠를 가져버리는 것.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저는 이제 패션 회사, 패션 인더스트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 업자들이 자기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 게 프랜차이즈거든요. 프랜차이즈는. 근데 거꾸로 SPA는 뭐냐면은 플랫폼 업자가 자기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100%다 자기가 이 플랫폼 업자가 100%다 자기 상표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SPA인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는 사실은 SPA 사업 모델이 최고의 사업 모델이라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예를 들면 유니클로, 자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니클로나 자라나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기업인데 100%다 자기 상표를 가지고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 브랜드로. 이제 이런 회사가 있고 뭐 저희가 아는 이랜드라든지 우리 한국의 모든 패션 브랜드들은 프랜차이즈 모델이거든요. 한국 패션 브랜드들은. 대리점들이 많잖아요. 대리점들이.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브랜드가 자기의 대리점을 구축한 거잖아요. 자기 플랫폼을 구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컨버징 돼서 거의 이 모델이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과연 어떤 게 더 좋은 사업 모델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가 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노동 가치에 대한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인데 최근에 뭐 생산성이 높아지고 하면서 사실은 어, 사실은 그 편해진 건 좋은데 너무나 편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반 그 문명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사회 일각에서는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삶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뭐 어떤 이슈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전 아니, 세계 인더스 죄송한데, 그 뒤에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서, 요 슬라이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인 슬라이드일까요? 예?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 예, 예, 마지막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인더스트리가 그렇게 플랫폼하고 콘텐츠하고 뭐 저기 소프트웨어하고 소부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사실은 어, 이 소상인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소공인의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제조업체에서 대규모로 대량 생산을 해낸 거를 소상인들이 조금씩 뛰어다가 동네에서 이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제 이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뭐 대규모 유통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서 사실 소상인들은 설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상인들은 설 곳이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 이 플랫폼 업자들이 필요로 한 것은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예를 들면 집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제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 미래에는 개인들이 다 이렇게 각자의 다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잡을 해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플랫폼에 파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미래가 네트워크 사회라고 했을 때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노드가 연결돼서 링크가 되는 거잖아요. 노드와 노드가. 여기서 노드라는 건 점을 말하거든요. 점과 점이 만나서 선이 되고 선들이 연결돼서 네트워크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노드가 안 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미래에 살려면은 결국 내가
나만의 노드를 만들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나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책을 하나 썼잖아요. 이 책이 나의 컨텐츠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 때문에 이런 랜섬 모임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가게가 하나 있거나 내가 상품이 하나 있으면 내가 아니면 법인이 하나 있다. 이것도 노드고요. 내가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연결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살려면은 결국에 나만의 노드를 가져야 된다. 모든 사람은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은 컨텐츠 사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플랫폼은 독점화돼서 플랫폼 기회는 소수의 몇 사람에게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쿠팡이 장악을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죠? 독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콘텐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플랫폼 사업을 한다,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개인 중에 큰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업을 받아서 뭐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독점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아주 희소한 케이스고, 어쨌든 컨텐츠 사업에서 기회를 찾는 게 빠르다. 세 번째는 결국에는 내가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플랫폼에서 팔아야 되는데, 플랫폼에서 연결해야 되는데, 플랫폼의 그런 프로토콜, 약속, 플랫폼의 운영 방법과 원칙을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돈을 버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다가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을 다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은 공유자산이나 타인의 자산을 잘 활용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집이 가게가 있는데 그냥 빽빽한 곳에 있는 가게하고 옆에 공원이 있는 커피숍하고 주차장에 있는 커피숍하고 봤을 때 옆에 그 공동 주차장에 있는 커피숍이 훨씬 잘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공동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공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인의 자산이나 공유 자산을 잘 활용하는 그 아이디어를 쓴 사람들이 대개 보면 돈을 잘 벌더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싶었고, 뭐 준비가 되었을 때 레버리지 원리를 활용했는데 결국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부채를 활용한다는 거고, 부채를 활용한다는 것이 결국에 남의 돈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부채라는 게 남의 돈이잖아요. 결국 기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레버리지, 남의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상업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상업부채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채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줄 돈이 있잖아요. 줄 돈을 안 주고 늦게 주는 거죠.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래도 레버리지 원리를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또 더 뭐 반대하는 의견들, 이것들을 한번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부족한 책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뭐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서로 그 지혜를 나누면서 고민들을 나눠보면서 앞으로 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